선임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로 20만 원어치 PX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지옥을 맛봐야 했던 해병대 여군. 그러나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부대 전체를 박살낼 수 있는 3스타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되는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항의 새벽은 비릿한 갯내음과 함께 밝아왔다. 동해의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을 두드리는 이곳,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전사들이 태어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 이제 막 부사관 후보생 398기라는 이름을 가슴에 단 박서윤 하사가 첫 발을 내디뎠다. 여군에게 해병대의 문은 여전히 좁았고 그 중에서도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해야 하는 부사관의 길은 더욱 험난했다. 하지만 서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포항의 아침을 가르며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뜨겁고 단단했다. 입소 첫날 훈련단장인 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연병장의 도열한 훈련병들을 훑쳤다. 그의 시선이 유독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다. 작고 앳된 얼굴, 그러나 당차게 빛나는 눈동자. 그는 짧게 혀를 차며 생각했다. 과연 저 가녀린 어깨로 해병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윤이 앞으로 수없이 마주하게 될 편견의 시작이었다. 훈련은 혹독했다. 완전무장 구보, 각계 전투, IBS 소형 고무보트 훈련과 상륙기습 훈련까지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의 연속이었다. 갯벌에 구르고 차가운 바닷물에 온몸을 던져야 했다. 남자 동기들도 혀를 내두르는 고된 훈련 속에서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고운 손은 어느새 굳은 살과 상처로 가득했다. 특히 IBS 훈련은 극한의 인내를 요구했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수 킬로미터를 달려야 했고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는 한순간이라도 동기들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 보트가 뒤집히기 일쑤였다. 야, 박서윤, 정신 안 차려.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거친 파도의 균형을 잃은 서윤 때문에 보트가 크게 휘청였다. 동기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미안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노를 고쳐 잡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저 나약한 여자라는 편견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밖에 되지 않음을 알기에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동기들이 먼저였다. 지옥주 훈련, 잠 한숨 못 자고 이어지는 극한의 훈련 속에서 모두가 녹초가 되어 쓰러져갈 때였다. 식사 시간이 되자 동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식판을 받자마자 고개를 받고 허겁지겁 먹기 바빴다. 그때 가장 뒤처져 힘들어하던 동기에게 서윤이 자신의 식판에 있던 닭고기 반찬을 덜어주었다. 힘내라. 이거라도 먹고 정신 차려야지. 그 작은 배려에 동기는 울컥했다. 자신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타인을 챙기는 서윤의 모습은 그 어떤 강인한 구호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동기들은 서윤을 함께 가야 할 전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겉모습이나 성별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불굴의 해병 정신을 본 것이다. 서윤아, 괜찮냐? 내가 앞에서 바람 좀 막아줄게. 박 후보생, 아까 다친 데는 어때? 의무실이라도 다녀와. 동기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서윤에게 그 어떤 진통제보다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비로소 해병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마침내 11주의 훈련이 끝나고 임관식이 열리던 날. 새하얀 하정복을 입고 연병장에 선 서윤의 어깨 위에는 빛나는 하사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가족들의 축하와 동기들의 환호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한가운데 펄럭이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해병대 깃발. 그 깃발 아래 서윤은 조용히 맹세했다.
단순히 군인이 되는 것을 넘어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는 참군인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 숨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해병대의 자랑이 되겠노라고.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글과도 같은 실무 부대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훈련보다 더 혹독한 편견과 부조리라는 이름의 그림자였다. 임관 후 서윤이 배치받은 곳은 서해 최북단, 북한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백령도의 해병대 제유교단이었다. 포항과는 또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 섬 전체가 거대한 군사 기지인 그곳에서 서윤의 진짜 군 생활이 막을 올렸다. 그녀의 보직은 보급 수송 중대의 부소대장. 중대의 모든 보급품과 물자를 관리하고 병사들을 통솔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중대에 처음 전입 신고를 하던 날 중대장인 김상철 상사와 행정보급관인 황영민 중사가 그녀를 맞았다. 신고합니다. 하사 박서윤, 금일부로 제유교단 보급수송중대 부소대장으로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이는 서윤을 보며 김 상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황 중사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위아래로 서윤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이야, 우리 중대에 꽃이 피었네. 근데 여긴 향기 맡으러 오는 데가 아닐 텐데. 험한 일투성인데 연약한 아가씨가 잘 버틸 수 있으려나 몰라.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여군이 아닌 해병대 하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임무든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 대답이 황 중사의 심기를 더욱 건드린 것일까. 그는 헛웃음을 치며 돌아섰다. 서윤은 직감했다. 앞으로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백령도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짙은 해무가 섬을 집어삼키는 날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겨울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북서풍이 몰아쳤다. 하지만 서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혹독한 자연환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선임 부사관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관심이었다. 서윤의 존재는 삭막한 부대의 신선한 화제거리였다.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와 앳되면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은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군대에서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그 관심이 건강한 동료애가 아닌 불순한 의도를 품은 시선으로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작은 사소한 접근들이었다. 박하사, 주말에 외출 나가서 영화나 한 편 볼까?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서윤아, 오빠라고 불러. 선임한테 너무 딱딱하게 구는 거 아니야? 다른 중대의 최진호 중사는 훈련을 핑계로 수시로 보급 수송 중대를 드나들며 서윤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은근슬쩍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으려 했고 서윤이 정색하며 피하면 군대 선후배끼리 삭막하게 왜 이래라며 능글맞게 웃어넘겼다. 행정보급관인 황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질적이었다. 그는 업무를 핑계로 밤늦게까지 서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리고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사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박하사, 남자친구는 있고? 없으면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여기 섬 생활 외로울 텐데. 몸도 약해 보이는데 훈련 받느라 고생이 많아. 내가 특별히 신경 써줄 테니 뭐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 단 둘만 있을 때. 그의 끈적끈적한 시선과 암시적인 말들은 서윤에게 참을 수 없는 불쾌감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서윤은 배운 대로 그리고 자신의 신념대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 중사님, 공과 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사님께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 황 중사님, 업무 외적인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급자의 부적절한 접근은 군대 내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배웠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거절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계집애가 감이라는 식의 비뚤어진 분노는 곧 열등감으로 바뀌었고 그 열등감은 서윤을 향한 비열한 괴롭힘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윤을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 대신 괘씸한 후배라는 낙인을 찍고 본격적으로 그녀를 짓밟기 시작했다. 황 중사는 사사건건 서윤의 업무에 트집을 잡았다. 재고 목록의 사소한 오타 하나를 가지고 중대원들 전체가 모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명백히 자신의 지시착오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떠넘겼다. 박하사, 정신 똑바로 안 차리나?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중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잖아. 부사관 배지달 자격이나 있는 거야? 최 중사는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서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박 하사가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더라. 꼬리치는 게 장난 아니다 와 같은 악의적인 말들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서윤은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싸늘한 시선들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그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서윤에게 황 중사와 최 중사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왔다. 박 하사, 우리랑 술 한잔하자. 좋은 말로 할 때. 그들은 서윤의 팔을 잡아 끌며 막무가내로 술을 권했다. 서윤이 완강히 저항하자 최 중사는 그녀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우리가 우습게 보여? 우리가 너 하나 어떻게 못할 것 같아?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윤은 공포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뿌리치며 소리쳤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상관 폭행 및 성추행으로 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법이라는 말에 순간 움찔한 그들은 이내 더욱 악에 받친 얼굴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군법? 웃기지 마. 여기서 내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다들 내가 꼬리쳤다고 생각할걸. 그 순간 순찰을 돌던 당직사관이 복도를 지나가며 헛기침을 했다. 그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욕설을 내뱉으며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빛은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복수를 예고하는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홀로 남겨진 당직실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다. 춥고 외롭고 무서웠다. 아무도 없는 망망대해의 섬에 혼자 고립된 기분이었다. 참군인이 되겠다던 굳은 맹세가 거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보이지 않는 총구가 어쩌면 전장의 실탄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것이 과연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군대의 진짜 모습인가? 회의감과 절망감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황 중사와 최 중사의 괴롭힘은 끝을 모르고 서윤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그들은 서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굴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것은 바로 해병대 내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던 악습 중 하나인 식고문이었다. 일과가 끝난 저녁 황 중사는 서윤을 중대 매점, 즉 PX로 호출했다. 그의 옆에는 최 중사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선임 부사관 몇몇이 함께였다. 그들은 이미 판을 짜놓았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 하사, 이리 와서 앉아봐. 선배들이랑 오붓하게 다과회 좀 하자. 황 중사가 가리킨 테이블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냉동 만두, 슈넬치킨, 컵라면, 각종 과자와 빵, 초코파이, 탄산음료수까지. PX에서 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영수증을 슬쩍 보니 금액은 무려 20만 원이 넘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최 중사가 낄낄거리며 입을 열었다. 보면 몰라? 우리 박하사 평소에 훈련받느라 힘들 텐데 선배들이 특별히 영양 보충시켜주려고 마련한 자리야. 감사히 생각하라고. 자, 어서 먹어. 오늘 이거 다 먹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황 중사의 명령은 단호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도 서윤을 둘러싸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폭력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못 먹겠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들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황 중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게 진짜 끝까지 반항하네. 야, 박서윤. 내가 웃음이냐? 선배 말이 말 같지 않아? 다 못 먹으면 죽인다. 알았어? 살기가 느껴지는 협박이었다. 주변의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잔인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서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더 저항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은 냉동 만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 없었다. 우는 순간 그들에게 더 큰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 왜 이렇게 깨작거려? 빨리빨리 안 먹어? 최 중사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그녀의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서윤은 꾸역꾸역 음식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기름진 만두, 눅눅한 치킨, 불어터진 라면. 맛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배는 이미 터질 것처럼 불러왔고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초코파이 상자를 뜯어 그녀의 입에 쑤셔 넣었고 탄산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결국 위가 한계에 다다랐다. 갑작스럽게 밀려들어온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감당하지 못한 위가 격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서윤은 배를 움켜쥐고 테이블 위로 쓰러졌다. 뭐야, 벌써 뻗은 거야? 약해 빠져가지고. 이 정도도 못 버티면서 어떻게 해병대 부사관을 하겠다고. 그들의 비웃음이 희미해지는 의식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고통 속에서 서윤은 생각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내가 꿈꿨던 참군인의 길은 이런 것이었나? 하지만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늘 명예와 긍지를 강조했던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아버지의 명성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해. 서윤은 이를 악물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창백해진 얼굴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황 중사를 노려보았다. 계속 먹겠습니다. 그녀의 모습에 조롱하던 무리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도끼마저 서린 그 눈빛에 압도당한 것일까? 황 중사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계속 처먹여. 그날 밤의 만찬은 서윤이 거의 정신을 잃고 나서야 끝이 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숙소로 돌아와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모든 것을 개워냈다. 위에까지 토해내느라 목은 찢어질 듯 아팠고 온몸은 탈진 상태였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진 채 서윤은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무력감과 짓밟힌 존엄성이었다. 하지만 그 처절한 고통의 바닥에서 역설적이게도 한 줄기 강렬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반드시 이겨낸다.
저들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저들을 군인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그날 밤 서유는 군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더 강해지겠다고, 더 독해지겠다고 다짐하는 강철 같은 맹세의 눈물이었다. 지속적인 괴롭힘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동시에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그녀의 동기이자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박지훈 하사였다. 그는 무언가 결심한 듯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PX19문 사건의 밤이 지나고 백령도에는 여느 때와 같이 군합발 소리와 함께 새벽이 밝아왔다. 하지만 박서윤 하사에게 그날의 아침은 지옥의 연장선이었다. 밤새 위에까지 토해낸 속은 쓰라렸고 온몸의 근육은 탈진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덮은 깊은 무력감. 그럼에도 서유는 군복을 챙겨 입었다. 전투와 끈을 단단히 조여맬 때마다 어젯밤의 굴욕과 분노가 뒤틀린 위장처럼 다시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쓰러지지 않겠다. 저들의 의도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것 또한 내가 이겨내야 할 또 하나의 전장이다. 서유는 평소보다 더욱 절도 있는 동작으로 아침 점호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위태로운 상태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 뒤에 감춰진 고통의 그림자를 단 한 사람, 동기인 박지훈 하사만은 읽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어젯밤 PX에서 벌어진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다. 선임들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던 자신이 한없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으면서도 꼿꼿하게 허리를 편 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다. 저 가녀린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일까. 그날 이후 황영민 중사와 최진호 중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물리적인 폭력이나 공개적인 모욕 대신 그들은 업무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윤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하사 어우 3구역 보급 창고 오늘 안으로 재고 정리 끝내도록. 먼지 하나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황 중사가 던져준 임무는 악의 그 자체였다. 어우 3창고는 수년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온갖 군수품이 뒤죽박죽 쌓여있는 부대 내에서도 기피하는 장소였다. 혼자서는 하루는커녕 일주일이 걸려도 끝내기 힘든 분량이었다. 서유는 묵묵히 창고로 향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상자들과 먼지 쌓인 장비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목록표를 들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수백 개의 부품 번호를 일일이 대조했다. 땀은 비 오듯 흘렀고 먼지는 온몸을 뒤덮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창고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모두가 잠든 시간 지우는 조용히 창고를 찾았다. 그는 말없이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서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언제 다 하냐? 미련하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다고 말을 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윤은 고마웠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내가 맡은 임무니까. 끝낼 수 있어. 고집 부리지 마. 이건 정당한 임무가 아니라 명백한 괴롭힘이야. 왜 말을 못해? 대체 누굴 믿고 이렇게까지 버티는 건데? 지훈의 외침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터져나온 위로와 걱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아버지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은 배경 좋은 장군의 딸이라는 특혜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그냥 해병이니까.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 서윤의 대답에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서윤의 옆에 앉아 함께 부품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어둠이 짙게 깔린 창고 안에서 전우회라는 이름의 작은 온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무너지거나 어디든 찔러봤을 상황이다. 그런데 박서윤은 달랐다. 그녀의 인내심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그 눈빛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그녀를 뒤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처럼. 문득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부사관 후보생 시절 임관식을 며칠 앞두고 가족 면회가 허용되었던 날이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부모님과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눌 때 서윤은 부대 한쪽 구석에서 어떤 중년의 군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범상치 않은 위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서윤은 누군가 볼세라 서둘러 그를 돌려보냈지만 지우는 얼핏 그의 정복 어깨에 수놓인 반짝이는 별을 보았다. 그때는 잘못 받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자 그 기억은 강렬한 의심으로 되살아났다. 다음 날 지우는 휴가를 나간 육군 본부 소속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좀 알아봐 줄 게 있는데 해병 대사령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해병 대사령관? 박진혁 중장님이시잖아. 왜 갑자기? 박진혁.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혹시 그분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딸이 있다거나. 친구는 잠시 수소문해 보더니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주었다. 야, 대박이다. 사령관님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라는데? 이름이 박서윤 하사. 너랑 동기 아니냐? 전화기를 든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버텼는지, 왜 그토록 자신의 배경을 숨기려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박서윤 하사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별셋의 해병 대사령관이었다. 지우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대가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하는가? 알리는 순간 서윤의 군 생활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존심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배신행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저 악랄한 괴롭힘 속에서 그녀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만약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은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서윤의 어깨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그녀와의 의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한 명의 전우를 구하느냐.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황 중사와 최 중사의 다음 계략은 더욱 잔혹한 모습으로 서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서윤의 아버지가 해병 대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지훈 하사의 밤은 깊은 번민으로 얼룩졌다.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서윤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물어볼까? 아니, 그랬다가는 그녀에게 더 큰 상처만 줄 것이다. 그렇다면 부대 내 감찰실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백령도라는 좁은 사회에서 일개 하사의 고발이 과연 황 중사 같은 터줏대감에게 통할 리 없었다. 오히려 역풍을 맞고 서윤과 함께 문제아로 낙인 찍힐 것이 불보듯 뻔했다. 지훈이 고뇌하는 사이 황 중사와 최 중사의 악행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식고문과 업무 과다로도 서윤의 길을 꺾지 못하자 이번에는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계획을 세웠다.
군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군수품 분실이라는 덫을 놓기로 한 것이다. 마침 6여단 전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상륙 훈련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부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황 중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중대장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훈련에 사용될 핵심 장비인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의 관리를 서윤에게 일임시켰다. 박하사가 워낙 꼼꼼하니 중요한 장비는 박하사에게 맡겨야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임무 수행 능력도 검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후배를 위하는 척하는 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중대장은 흔쾌히 허락했다. 서윤 역시 이것이 자신을 올가맬 덫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일일이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훈련 준비에 매달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속은 타들어갔다. 그는 황 중사와 최 중사가 훈련 물자를 옮기며 자기들끼리 음흉한 미소를 주고받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옥죄었다. 훈련 전날 밤이었다. 마지막 장비 점검을 마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어 막사 뒤편의 흡연 구역으로 향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 중사와 최 중사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내일 야간 상륙 기동 훈련 때 이조가 해안에 침투하는 순간이 제일 혼란스러울 거야. 그때 최 중사가 슬쩍 PVS 사케이아 간투시경 하나 빼돌려. 그리고 진지 구축 끝나고 장비 반납할 때 박서윤 그년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크크 좋습니다. 군수품 분실, 특히 야간 투시경 같은 핵심 장비를 잃어버리면 영창은 기본이고 불명예 전역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손으로 직접 그 잘난 얼굴에 똥물을 끼얹어 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짜릿합니다. 그래. 감히 우리한테 뻣뻣하게 굴던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다시는 군복 입을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소름 끼치는 대화였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명백한 범죄였다. 지훈의 온몸에서 피가 차갑게 식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서윤과의 의리, 부대 내의 역풍, 그 모든 것을 떠나 이것은 한 명의 해병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훈은 막사로 달려가 공중전화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어두었던 번호를 눌렀다. 해병 대사령부 직속 부조리 신고 센터의 번호였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령관에게 직보될 수도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수화기 너머로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병대 부조리 신고 센터입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하사 박지훈입니다. 현재 해병대 제6여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가혹행위와 내일 있을 훈련 중 벌어질 범죄 모의에 대해 제보하고자 합니다. 그는 서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황영민 중사와 최진호 중사의 실명을 정확히 언급하며 그동안 벌어졌던 언어폭력 강압적인 행위 그리고 PX에서 있었던 식고문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방금 전 엿들은 야간 투시경을 이용한 함정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다. 이것은 한 부사관을 음해하여 군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장교는 지훈의 말을 단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지훈의 보고가 끝나자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제보 내용 잘 알았다. 박지훈 하사.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움직인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주사위를 던졌다. 이제 운명의 시간은 내일의 훈련장 위에서 결정될 것이다. 과연 자신의 이 선택이 서윤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파국의 시작이 될까? 백령도의 밤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훈련 당일의 새벽 백령도 용기포 해안은 디젤 유증기와 짠내가 뒤섞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상륙장 갑차 KAAV의 육중한 엔진음이 대지를 울렸고 완전 무장한 해병들의 함성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박서윤 하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장비를 불출하며 자신의 임무에 몰두했다. 밤샘 점검으로 눈은 피로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그녀를 지켜보는 황영민 중사와 최진호 중사의 눈빛에는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기다리는 연출가와도 같았다. 출정 준비 끝. 전원 장갑차 탑승. 명령이 떨어지자 해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상륙 장갑차에 올랐다. 육중한 궤도가 모래를 파헤치며 장갑차들은 거친 파도를 향해 돌진했다. 서윤 역시 이조의 일원으로 장갑차에 몸을 실었다. 차가운 바다를 가르며 목표 해안에 접근하는 동안 장갑차 내부는 어둠과 소음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후면 램프가 열리며 돌격. 이라는 외침과 함께 훈련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되었다. 해병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던져 해안으로 질주했다. 사방에서 터지는 연막탄과 공포탄 소리가 실전을 방불케 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이었다. 서윤의 등 뒤에 있던 최 중사가 교묘한 움직임으로 다른 대원의 군장에 매달려 있던 야간 투시경 PVS-4K의 결속을 풀었다. 툭 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정밀 장비는 소리 없이 모래사장 위로 떨어졌고 이내 달려오는 다른 대원들의 군홧발 아래 짓밟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해안 확보와 진지 구축이 끝나고 훈련의 첫 단계가 마무리되었다. 부대원들이 한숨을 돌릴 무렵 황 중사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전원 주목. 지금부터 장비 점검 및 반납을 실시한다. 박 하사 인원별 장비 이상 유무 확인해서 즉시 보고하도록. 서윤은 대원들을 돌며 장비를 회수하고 목록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상된 비극이 닥쳤다. 보고합니다. 2조 최진호 중사님 야간 투시경이 분실되었습니다. 한 병사의 다급한 외침에 훈련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황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윤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다. 뭐라고? 박서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만 믿고 맡겼는데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훈련 전체가 중단되게 생겼잖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다. 비난과 경멸이 담긴 눈빛들. 서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분명히 불출할 때와 장갑차 탑승 전까지 완벽하게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분실이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군인에게 장비 분실은, 특히나 핵심적인 감시 장비의 분실은 자신의 목과도 같은 죄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긴 뭘 찾아. 이 무책임한 년. 당장 군복 벗을 준비나 해. 황 중사의 폭언이 정점에 달했을 때였다. 저 멀리 해안도로 쪽에서부터 기이한 행렬이 나타났다. 훈련 지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와 군사 경찰 MP 마크가 선명한 지프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훈련장을 향해 질주해 오고 있었다. 훈련 통제관들조차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행렬을 바라보았다.
차량들은 훈련장 한복판에 급정거했고 문이 열리며 각 잡힌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팔에는 유교단 소속이 아닌 해병대사령부 휘장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들을 이끄는 이는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인 이정훈 대령이었다. 이 대령은 주변의 소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황 중사와 최 중사에게로 향했다. 귀관들이 보급 수송중대 황영민 중사와 최진호 중사인가. 갑작스러운 대령의 등장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필승. 그렇습니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이다. 지금부터 군형법 제44조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및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귀관들을 체포한다. 변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하도록. 네. 체포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황 중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이 대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군사경찰에게 눈짓을 보냈다. 최진호 중사의 개인 관물을 즉시 수색하도록. 군사경찰들은 지체 없이 최 중사의 더플백으로 달려가 내용물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먼지가 묻은 채 형태가 약간 찌그러진 야간투시경 PVS 의사K가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황 중사와 최 중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의 오만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다. 자신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가 걸려든 완벽한 함정이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부대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전부 연행해. 이 대령의 차가운 명령에 군사경찰들이 두 사람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발악하던 그들의 입에서 온갖 욕설과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들의 추악한 저항은 거기까지였다. 혼란의 중심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박서윤 하사.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때 이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박서윤 하사,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으리라 생각한다. 사령관님께서 기다리신다. 사령관님이라니요?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되묻는 순간 행렬의 가장 앞에 있던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반짝이는 전투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복, 그리고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하늘을 상징하는 세 개의 은빛별. 대한민국 해병대사령관 중장 박진혁. 그녀의 아버지였다. 사령관은 훈련장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침묵 속에서 수많은 해병들을 가로질러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딸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딸의 앞에 섰다. 서슬퍼런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적군도 얼어붙게 할 위엄을 품고 있었지만 그 시선 끝에 담긴 것은 결국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뜨거운 연민이었다. 훈련장의 모든 해병들은 숨을 죽였다. 백령도의 거친 바닷바람 소리만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부녀의 조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훈련장 한복판에 내려선 해병대사령관 중장 박진혁의 등장은 현실감을 잃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그 어떤 포탄보다도 무거운 침묵이 백령도의 하늘과 땅을 짓눌렀다. 수백 명의 해병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과 그의 딸이 만들어내는 기묘한 풍경을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사령관의 눈은 오직 한 곳, 딸 박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최고 지휘관의 위엄과 함께 딸의 고통을 뒤늦게 알아챈 아버지의 처절한 심정이 뒤섞여 들끓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 서윤의 앞에 섰다. 그가 내뿜는 무형의 기운에 주변의 공기마저 일그러지는 듯 했다. 하사 박서윤. 낮고 무겁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군인의 본능으로 대답했다. 필승.
그 짧은 대답 속에 담긴 떨림을 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마지막 휴가 때 보았던 건강한 혈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얗게 질린 뺨,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리고 군복 아래 감춰졌을 고통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진혁 사령관은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자책감과 함께 서윤을 그 지경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지옥불과도 같은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금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닌 기강이 무너진 군대의 수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포와 경외심으로 굳어버린 유교단 장병들을 향해 섰다. 마이크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나는 오늘 해병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깊은 수치를 동시에 목도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해병대는 국가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피를 흘렸고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최신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군대보다도 뜨거운 전우애로 뭉쳐있기 때문이었다. 내 옆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신뢰, 그것이 바로 해병대의 정신이고 혼이다. 사령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행되어 가는 황영민과 최진호, 그리고 그들을 방관했던 이들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전우의 등을 지키는 대신 그 등에 칼을 꽂는 배신자들의 모습이다. 약자를 보호하는 대신 그 약점을 파고들어 짓밟는 비겁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해병의 모습이 아니다. 군복을 입은 조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다. 우리의 혼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다. 나는 오늘 사령관의 이름으로 이 암덩어리를 뿌리째 도려낼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그의 선언에 장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은 제6여단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찰에 돌입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 그리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자 모두를 색출하여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한 줌의 썩은 부위를 살리기 위해 해병대 전체를 죽게 내버려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훈련장은 이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자신은 괜찮을 것이라 안도하던 방관자들의 얼굴에 절망의 빛이 드리워졌다. 사령관은 자신의 말을 마친 뒤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곁에 있던 감찰실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여단장실을 비우도록 하게. 잠시 딸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여단장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창밖으로는 감찰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서윤은 차렷 자세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박진혁 사령관은 그런 딸의 모습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지휘관의 가면을 벗은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왜 말을 안 했나? 이 아비에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토시록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권력을 빌리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딸의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저는 해병대 하사 박서윤으로 입대했습니다. 사령관님의 딸로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유인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 이 아비의 얼굴에 먹칠하기 싫어서? 그러다 내가 부러졌으면 어쩔 뻔했나? 내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면. 처음으로 격앙된 아버지의 목소리에 서윤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저 자신에게 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해병대를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에 제 스스로의 힘으로 진짜 해병이 되고 싶었습니다. 딸의 당찬 대답에 박진혁 사령관은 순간 말을 잃었다. 서운함과 안타까움 넘어 강철같이 단단한 딸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딸은 이미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거친 비바람을 이겨낸 한 명의 강인한 해병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래, 내 싸움은 끝까지 너의 것이었다. 하지만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바로 세우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싸움이다. 그는 결심한 듯 문을 열고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 대령을 불렀다. 언론사에 연락하게. 내일 오전 사령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겠다. 이번 유교단 부사관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이다. 내가 직접 마이크를 잡겠다. 비서실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군대 내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해병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사령관님, 재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조직이 흔들리겠지. 하지만 썩은 뿌리 위에 서 있는 나무는 어차피 폭풍이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병대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새로운 해병대를 세울 것이다.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불량 군인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대대적인 개혁의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박서윤은 그런 아버지를 한 명의 군인으로서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태풍은 백령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병 대사령관의 폭탄 선언과 함께 시작된 특별감찰은 백령도를 거대한 냉동고로 만들어버렸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수십 명의 감찰 요원들은 섬의 모든 부대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서슬퍼런 눈빛 앞에서 계급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장교와 부사관, 병사 할 것 없이 모두가 개별 면담에 불려갔고 부대의 모든 서류와 기록들은 샅샅이 검열되었다. 누가 불려갔다더라, 아무개가 사실을 털어놓았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막사안을 떠돌았다. 어제까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선임들은 감찰 요원의 호출 한 통에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그동안 부조리를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이들은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몰라 전전긍긍했다. 부대를 지배하던 견고한 위계 질서와 침묵의 카르텔은 절대 권력의 등장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 태풍의 한가운데 박서윤은 의도치 않게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다. 박하사, 뭐 힘든 거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박하사가 먼저 했네. 미안하게 시리. 어제까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경멸하던 이들이 이제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서윤에게 구역질을 느끼게 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녀를 빽 좋은 낙하산으로 여기며 노골적으로 질투하고 경계했다. 그들은 서윤의 고통과 인내는 보지 않고 오직 그녀의 배경만을 보았다. 결국 서윤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더 차갑고 교묘한 방식의 고립이었다.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녀의 곁을 지켜준 것은 박지훈 하사였다. 감찰이 시작된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서윤을 조용한 해안가로 불러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미안하다. 내가 원치 않는 방식이었을 텐데. 지훈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배경을 알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신고를 결심했던 밤의 고뇌까지. 서유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지훈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고뇌했을 그의 마음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그 훈련장에서 군 생활을 끝냈을 거야. 내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한 내 마음도 알아. 하지만 때로는 전우를 구하는 게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겠지. 고맙다, 지훈아.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붉게 물드는 서해의 낙조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전우가 생겼음을 두 사람은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한편 군사경찰대로 이첩된 황영민과 최진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감찰이 진행되면서 그들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악행은 서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신병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구타를 일삼고 심지어 금품까지 갈취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박지훈 하사가 제보했던 야간투시경 음모는 군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그들은 결국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그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신속하게 열렸다. 해병 대사령관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을 맞았다. 피징계자 전 중사 황영민, 전 중사 최진호. 군인 복무기본법 및 군형법 위반.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죄. 이상에 의거하여 두 사람의 파면을 명한다. 징계위원장의 선고와 함께 그들의 정복에서 피와 땀의 상징이었던 붉은 명찰과 계급장이 무참히 뜯겨나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들은 이제 군번마저 박탈당한 민간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군사법원으로 넘겨진 그들은 결국 각각 수년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부조리에 가담하거나 묵인했던 모든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고가 되었다. 백령도에 몰아친 태풍은 이내 잠잠해졌지만 박진혁 사령관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교단 특별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부패가 퍼져 있음을 확인했다. 단순히 몇 명을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의 해결책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날 밤 사령관은 자신의 집무실에 대한민국 전도를 펼쳐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포항, 김포, 연평도, 백령도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해병대의 모든 주둔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비서실장. 예, 사령관님. 전군의 명령을 하달하게. 지금 이 시간부로 특별감찰을 해병대 전 부대로 확대한다. 성역은 없다. 이 땅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모든 곳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뒤집어 엎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모든 해충을 박멸할 때까지 이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사령관의 눈빛은 이제 백령도가 아닌 대한민국 해병대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고통스러운 수술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진혁 사령관이 선포한 해병대 바로 세우기 운동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해병대의 모든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지난 수십 년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 온갖 악습과 부조리가 수면 위로 터져나왔다. 언론은 연일 해병대의 치부를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해병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만 박진혁 사령관은 멈추지 않았다.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수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 끝에
수십 명의 간부들이 옷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그와 동시에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부사관 리더십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 등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 작업이 착수되었다. 시간이 흘러 서윤 역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그만 힘든 곳에서 나와 사령부 본부로 들어오라고 권유했다. 그것은 딸을 더 이상 험지에 두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배려였고 그녀가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편안한 사무실에서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뇌했다. 끔찍한 고통과 상처만 남은 시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경험은 그녀에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귀한 자산을 남겼다. 그것은 바로 가장 밑바닥에서 부조리를 직접 겪어본 자의 시선이었다. 서윤은 아버지를 찾아가 군인 대 군인으로서 자신의 뜻을 밝혔다. 아버지, 저는 본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저를 포항교육훈련단 부사관 교육대로 보내주십시오.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박진혁 사령관의 눈이 커졌다. 부사관 교육대 교관은 가장 우수한 부사관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로운 자리인 동시에 신임 부사관들을 양성해야 하는 가장 힘들고 책임감이 막중한 임무이기도 했다. 이유를 듣고 싶구나.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리더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을 그저 개인의 아픔으로 묻어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탄생할 해병대 부사관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싶습니다. 힘으로 병사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이끄는 리더. 부조리를 전통으로 착각하지 않고 전우를 내 몸처럼 아끼는 지휘관을 제 손으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해병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이 군복을 계속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딸의 확고한 신념과 비전 앞에서 박진혁 사령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뒤섞인 눈으로 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말했다. 좋다. 내 뜻이 그렇다면 막지 않겠다. 가서 내가 꿈꾸는 해병대를 만들어 보아라. 아비는 뒤에서 묵묵히 너를 응원하겠다. 한편 박지훈 하사 역시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사령관 표창을 받았다. 그는 부대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모두가 그의 앞날이 탄탄대로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역시 서윤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윤과 함께 부사관 교육대 교관직에 지원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발이 군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인 그는 이제 그 용기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모든 시련의 시작점이었던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부사관 교육대 연병장에는 갓 입소한 부사관 후보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과 위엄을 갖춘 박서윤 중사진가 섰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한 모습의 박지훈 중사진과 함께였다. 혹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은 이제 새로운 해병대의 미래를 책임질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과거의 자신처럼 부푼 꿈과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첫 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해병대 부사관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육체는 강철처럼 단련될 것이고 정신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도록 연마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전우를 일으켜 세워주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해병대의 진정한 전통은 부조리가 아니라 전우애이며 최고의 리더십은 공포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 어떤 이론보다 더 큰 울림으로 후보생들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귀신 잡는 해병. 좋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 잡는 해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앞으로 병사들의 목숨을 책임질 지휘관이 될 이들이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해병대의 모습이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후보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존경과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박서윤은 그 눈빛 속에서 새로운 해병대의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이제 그녀는 스스로가 등불이 되어 새로운 해병대의 길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박진혁 사령관이 일으킨 거대한 개혁의 폭풍은 해병대 전체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악습에 기생하던 이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고 해병대 정신이 약해졌다는 외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통스러운 상처와 함께 분명한 변화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포항의 해병대 부사관 교육대가 있었다. 박서윤과 박지훈이라는 두 젊은 교관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바람은 이곳을 해병대 개혁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IBS 소형 고무보트 훈련이 한창인 도구의 안. 과거 서윤이 절망의 눈물을 삼켰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중사 박서윤이 매서운 눈빛으로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헤드 캐링 똑바로. 보트 수평 유지 못하나. 전우를 믿고 호흡을 맞춰.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지만 그 안에는 과거 그녀를 짓눌렀던 무자비한 폭언 대신 후보생들의 한계를 끌어내려는 전문가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 유독 한 여성 후보생이 힘에 부쳐 비틀거렸다. 그녀의 이름은 김하나. 체구도 작고 유약해 보여 입소 초기부터 주변의 우려를 샀던 후보생이었다. 그녀의 균형이 무너지자 100kg이 넘는 고무보트가 크게 휘청였다. 과거의 교관이었다면 욕설과 함께 얼차려가 날아왔을 상황. 하지만 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훈련을 잠시 중단시키고 김하나 후보생에게 다가갔다. 후보생 김하나. 지금 무슨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동기들에게 피해를. 하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모습에서 서윤은 몇 년 전 홀로 고립되어 울음조차 삼켜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서윤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 들어. 해병은 동기에게 미안해하는 대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를 악무는 존재다. 내가 지금 포기하면 너를 믿고 어깨를 내어준 전우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거야.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좋다. 요령을 알려주지. 보트의 무게 중심을 어깨로만 받으려 하지 말고 허리와 무릎의 반동을 이용해 온몸으로 분산시켜. 시선은 정면을 보고 동기들의 발소리에 내 심장 박동을 맞춰. 너희는 7명이 아니라 보트와 한 몸이 된 하나의 거인이다. 서윤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지도에 김하나 후보생의 눈빛이 달라졌다. 다른 동기들 역시 불평 대신 격려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훈련이 재개되었다.
김하나 후보생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안정적인 자세로 보트를 이고 나아갔다. 그들의 구호 소리는 더욱 우렁차졌고 발걸음은 마치 한 사람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멀리서 한 노병이 흐뭇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덧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한 해병 대사령관 박진혁 중장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시찰이 아닌 개인적인 방문으로 조용히 교육대를 찾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이 꿈꿨지만 차마 실현하지 못했던 존중과 신뢰의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눈에 담았다. 자신이 시작했던 거대한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 바로 저곳에 있었다. 훈련이 끝난 저녁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단둘이 포항의 저녁 바다를 거닐었다. 수많은 신임 해병들이 첫 발을 내딛는 그 해변에서 두 사람은 군복을 입은 동료로서 그리고 세상 가장 가까운 부녀로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난 몇 년 내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을 바꾸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보다 더 어렵더구나. 안팎으로 수많은 저항과 비난에 부딪혔다. 때로는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 역시 교관으로서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며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오늘 내 모습을 보았다. 후보생들을 대하는 내 눈빛, 너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어.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시작한 이 폭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그저 낡고 썩은 밭을 갈아엎었을 뿐이지만 그 밭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세대의 몫이구나. 내 딸아, 너의 유산이 나의 유산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동반자였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부사관 후보생들의 임관식이 열렸다. 연병장에는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빨간 명찰을 단 신임 하사들이 늠름하게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단상 위 우수 부사관에게 주어지는 충성상을 수상하는 이는 바로 김하나 하사였다. 그녀는 사령관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은 뒤 마이크 앞에 섰다. 이 모든 영광을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주신 박서윤 교관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녀는 단상 아래 서 있는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교관님께서는 저희에게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해병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병의 붉은 명찰은 부하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낙인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인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약속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교관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저희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리고 부하들이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필승! 김하나 하사의 진심 어린 외침에 연병장을 가득 메운 모든 이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자신의 고통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벅찬 감동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곁에 선 박지훈 중사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련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서의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임관식이 모두 끝나고 붉은 노을이 포항의 바다 위로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서유는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는 신임 하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길고 길었던 싸움이 비로소 끝났음을 느꼈다.
과거 그녀를 짓밟았던 부조리라는 이름의 어두운 태양은 마침내 저물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수많은 새로운 리더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 뜨겁고 찬란한 해병대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지지 않을 태양이었다. 박서윤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도 사령관의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상처를 별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해병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자랑스러운 주역이었다. 그녀의 발 앞에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자신의 소중한 전우와 함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